단상 위에 올려진 것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명화가 아니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검게 그을린 은회색 회중시계였다. 강태경은 7년 전 아버지를 집어삼킨 화염 속에서 영영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물건을 마주하고는 호흡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흉측한 금속 덩어리를 경매에 붙인 여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증오하고 또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유일한 사람인 윤혜인이었다. 비바람이 창문을 부서질 듯 때리는 서울의 낡은 다과점 지하. 은밀하게 열린 VVIP 전용 경매장은 순식간에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불법적인 예술품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작물들이 오가는 이 음습한 공간에서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재벌가 총수의 등장은 이질적이다 못해 위협적이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검은 코트를 입은 채 맨 뒷좌석의 어둠 속에 앉아있던 태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수석 비서인 서진우가 재빨리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경매장의 모든 출입구가 철저하게 봉쇄되었다. 경악에 찬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빗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단상 앞으로 걸어가는 태경의 묵직한 구두 발소리만이 서늘하게 공간을 울렸다. 그는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양갈래로 갈라지는 인파를 지나 오직 단상 위에 서 있는 한 여자만을 시야에 담았다. 혜인은 비에 젖어 뺨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를 피하지 않고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희미하고 탁한 노란 조명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7년 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과 달리 핏기 없이 야위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경매사가 다급하게 만류하며 경호원들을 부르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상 위에 놓인 그을린 회중시계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태경그룹의 선대 회장이 평생을 몸에 지니고 다니던 상징적인 물건이자 화재 현장에서 뼈가루와 함께 증발해버린 줄 알았던 바로 그 시계였다. 시계를 쥔 혜인의 오른손에는 끔찍한 화상 흉터가 뱀의 비늘처럼 얽혀 있었고 미세한 경련이 끊임없이 일고 있었다. 태경은 단상 위로 올라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팔목을 낚아채듯 움켜쥐었다. 군중들의 비명 섞인 항의와 경호원들의 제지하는 고함이 터져나왔지만 태경이 군중을 향해 던진 서늘하고 살벌한 시선 한 번에 지하 공간은 다시금 무덤처럼 얼어붙었다. 그는 혜인의 손목을 쥔 채 그대로 몸을 돌려 경매장 뒤편의 어둡고 비좁은 복도로 그녀를 거칠게 끌고 갔다. 누구도 태경그룹의 젊은 지배자를 막아서지 못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벽으로 혜인을 강하게 밀어붙인 태경은 그녀의 얇은 손목을 더욱 세게 틀어쥐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짙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폭풍처럼 일렁였지만 뱉어내는 목소리만은 지독하게 차가웠다. 태경은 손안에 잡힌 그녀의 앙상한 뼈대와 소매 밖으로 드러난 거친 흉터의 감촉을 느끼고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미세하게 떨었다. 7년 동안 단 하루도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원흉. 매일 밤 화염에 휩싸이는 악몽 속에서 원망하고 또 갈구했던 여자가 지금 제 눈앞에서 온기를 가진 채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흉터를 애써 외면하려는 듯 시선을 그녀의 창백한 얼굴로 끌어올리며 짐승이 으르렁거리듯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끔찍한 밤에 흔적도 없이 도망쳤던 네가 왜 하필 아버지의 유품을 들고 이딴 쓰레기 같은 곳에 나타난 것인지 당장 설명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그러나 혜인은 태경의 거친 악력에 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입술을 깨물며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킨 뒤 오직 두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신은 이 시계를 푼돈을 위해 내놓은 것이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들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숨겨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에게만
이 물건을 넘기겠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태경은 그녀의 말에 담긴 묘한 절박함과 생존에 대한 맹목적인 갈망을 간파했지만 과거의 짙은 배신감이 그의 이성을 무참히 짓눌렀다. 아버지를 불길 속에 내버려두고 홀로 살아남기 위해 도망친 주제에 이제 와서 살려달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목숨을 구걸하려는 꼴이라니 기가 막혔다. 태경은 비웃음 섞인 차가운 한숨을 내쉬며 뒤따라온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신경질적으로 빼앗았다. 그는 복도의 낡은 시멘트 벽면 위로 그 서류를 거칠게 내밀었다.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혼인신고서와 무기한 비밀유지 계약서라는 굵은 글씨가 인쇄된 종이 위에는 이미 태경의 반듯한 서명과 태경그룹 CEO로서의 붉은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태경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눈동자를 흔드는 혜인을 좁은 벽으로 더욱 압박하며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내일 당장 우리는 결혼할 것이며 그룹의 합법적인 안주인이라는 완벽한 타이틀로 그 시계와 네 목숨을 통째로 사들이겠다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통보였다. 이번에는 절대 내 곁에서 도망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의 경고는 그녀를 향한 협박이라기보다는 마치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 절망적이고 맹목적으로 들렸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혜인은 남자의 짙은 스킨 향과 차가운 비냄새가 섞인 너무나도 익숙한 체향을 들이마셨다. 혜인은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남자의 눈동자 깊은 곳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7년 전의 상처와 버림받은 소년의 얼굴이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흉터진 오른손이 다시금 잘게 떨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손을 코트 주머니 속으로 숨겼다. 자신이 안고 있는 끔찍한 비밀이 이 남자를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지옥으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를 노리는 시선들로부터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의 증오를 받으며 이 지독한 계약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녀는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쉰 뒤 더 이상의 아무런 저항 없이 서비서가 조심스럽게 내민 은빈 만년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차가운 벽에 서류를 댄 채 자신의 이름을 반듯하게 써내려갔다. 혜인은 서명이 끝난 종이를 태경의 굳은 가슴팍에 밀어 넣으며 세상에서 가장 몸이 건조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그를 향해 말했다. 강태경, 이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마. 강태경, 이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마.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진 혜인의 서늘한 경고는 태경의 귓가에 깊고 무거운 잔향을 남겼다. 차가운 빗물이 끊임없이 차창을 때리며 흘러내리는 동안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가로질러 달리는 최고급 세단 내부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가라앉아 있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두 사람은 좁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도 결코 서로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태경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날카로운 턱선을 굳힌 채 창밖의 어둠만을 응시했고 혜인은 젖은 코트 자락을 움켜쥔 채 자신의 흉터진 손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그날 밤 혜인은 태경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태경의 개인 펜트하우스로 철저히 격리되었다. 전용 엘리베이터의 육중한 금속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공간은 최고급 대리석과 투명한 통유리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조금도 묻어나지 않는 완벽한 무채색의 얼음성 같았다. 서비서는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지시에 따라 혜인의 낡은 휴대폰과 소지품들을 조용히 압수했다. 혜인은 아무런 반항이나 불평 없이 자신의 유일한 통신 수단을 내어주며 이 거대한 유리 세장 속에 스스로 갇히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거실 한가운데 선 태경은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등지고 서서 젖은 외투를 소파 위로 거칠게 벗어던졌다. 그리고는 아직 빗물에 젖어 서 있는 혜인을 향해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첫 번째 규칙을 통보했다.
내일부터 그녀는 단순히 종이 쪽지 위에 서명된 아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태경그룹 산하의 프리미엄 미술관에서 수석 보건가로서 정식 출근을 하라는 지시였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보건가로서의 천재적인 재능을 그룹을 위해 철저히 이용하겠다는 냉혹한 사업가로서의 계산이었다. 동시에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신의 완벽한 시야와 통제 아래에 두겠다는 지독하게 억눌린 집착의 발로이기도 했다. 태경은 이 넓고 텅 빈 펜트하우스에 수많은 객실들을 내버려 두고 굳이 자신의 침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방을 혜인에게 내어주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혹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서로의 기척을 뼈저리게 의식할 수밖에 없는 숨막히는 공간 배치는 그녀의 심리를 서서히 옥죄기 위한 태경만의 잔인한 형벌이었다. 혜인은 굳게 닫힌 태경의 방문을 바라보며 앞으로 자신이 견뎌내야 할 형벌의 무게를 짐작하고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두 사람이 7년 만에 마주한 첫 저녁 식사는 주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직사각형의 식탁 양끝에서 이루어졌다. 정갈하게 차려진 고급스러운 음식들,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지난 7년이라는 시간의 단절만큼이나 아득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조차 날카로운 소음으로 느껴질 만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태경은 핏빛처럼 붉은 와인이 담긴 크리스탈 잔을 혜인 쪽으로 천천히 밀어보냈다. 찰랑이는 붉은 액체는 마치 그날 밤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아버지를 삼켜버렸던 끔찍한 화염을 연상케 했다. 태경은 와인잔을 응시하며 7년 전 화재 현장에서 불타버린 귀중한 미술품들과 그보다 더 끔찍하게 타들어갔던 사람의 목숨에 대해 기어코 입을 열어 그녀를 시험했다. 혼자서 도망치니 목숨은 건질만 했냐는 칼날보다 더 예리하고 잔인한 조롱이었다. 혜인은 식탁 아래로 날카로운 포크를 쥔 오른손을 숨겼지만 화상 흉터가 덮인 손등의 미세한 경련까지는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했다. 그녀는 억울함과 함께 터져 나오려는 진실을 혀끝에서 짓씹으며 흔들리는 눈동자를 감추기 위해 끝내 고개를 숙인 채 지독한 침묵을 지켰다. 그녀가 변명하지 않을수록 태경의 눈빛은 더욱 깊은 실망과 분노로 차갑게 얼어붙어 갔다. 숨막히는 대치와도 같았던 식사가 끝나고 찾아온 깊은 새벽. 펜트하우스를 감싸던 무거운 정막은 혜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억눌린 신음으로 인해 날카롭게 깨어졌다. 차가운 실크 이불 위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몸부림치는 혜인은 다시금 그날의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사방을 에워싸는 매캐한 연기와 살을 태우는 듯한 불길, 그리고 자신을 밖으로 밀어내며 불기둥 속으로 사라지던 태경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아무리 도망쳐도 벗어날 수 없는 짙은 죄책감과 살인적인 공포가 그녀의 가녀린 숨통을 짐승처럼 조여왔다. 급기야 헐떡이는 숨결 사이로 다급하게 누군가를 부르는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불 꺼진 어두운 복도. 혜인의 굳게 닫힌 방문 앞에 조각상처럼 고요히 서 있던 태경은 그 처절하고 가여운 비명 속에서 그녀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여자가 도대체 왜 지옥 같은 악몽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그토록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분노와 증오로 단단하게 뭉쳐있던 태경의 이성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고 어둠 속에 잠긴 그의 넓은 어깨가 찰나의 순간 딱딱하게 굳어졌다. 과거의 잔인한 배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이성과 당장이라도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땀에 젖은 그녀를 악몽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안아 구출해내고 싶다는 맹목적인 본능이 태경의 내면에서 걷잡을 수 없이 충돌했다. 굳게 담은 그의 턱선이 파르르 떨렸고 깊게 파인 눈매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애증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결국 핏발선 눈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던 태경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손을 뻗어 차가운 금속 문고리를 꽉 움켜쥐려는 순간이었다.
고요를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진동 소리와 함께 그의 바지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집요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의 불빛이 태경의 서늘한 얼굴을 비추었고 발신자 명에 뜬 이름은 현재 태경그룹의 이사회 의장이자 그의 피부치인 강상철 회장이었다. 7년 전 화재의 진실을 교묘하게 가린 채 태경의 숨통을 노리는 교활한 포식자였다. 태경은 쥐고 있던 문고리에서 천천히 손을 떼어내며 감정을 완벽하게 지워낸 서늘한 눈빛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특유의 오만하고 비릿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더니 이내 뱀처럼 교활하고 끈적한 목소리가 펜트하우스의 서늘한 공기를 한층 더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조카님, 오늘 밤 경매장에서 잃어버린 길고양이 한 마리를 다시 주워왔다는 재미있는 소문을 들었는데 말이야. 길고양이 한 마리를 주워왔다니요. 제 소유물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입니다. 태경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서늘하고 오만한 음성으로 강상철 회장의 비릿한 조롱을 맞받아쳤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불쾌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늙은 뱀이 필리를 트는 듯한 교활한 웃음소리가 다시 이어졌지만 태경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듯 무미건조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둠이 짙게 깔린 펜트하우스의 복도에 홀로 선 그는 굳게 닫힌 혜인의 방문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호시탐탐 태경그룹의 이면을 집어삼키려 드는 삼촌이 벌써 혜인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죽거렸다는 사실은 7년 전에 그 끔찍하고 무자비했던 사냥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과거에 씻을 수 없는 배신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그의 핏속을 유리조각처럼 긁어대고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 태경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그녀를 향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강상철의 잔인한 시선으로부터 윤혜인을 완벽하게 숨겨내야 한다는 지독하고 맹목적인 보호 본능뿐이었다. 그는 애써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돌아서면서도 두꺼운 문 너머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녀의 미약하고 불안한 숨소리에 오랫동안 귀를 기울이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혜인은 태경그룹 본사 건물 지하 깊숙한 곳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프리미엄 미술관의 특별 보건실로 안내받았다. 외부의 빛과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서늘한 공간. 눈이 시릴 정도로 새하얀 조명이 쏟아지는 중앙 작업대 위에는 심하게 훼손되고 찢겨나간 낡은 유화 한 점이 놓여 있었다. 캔버스 속에서 희미하고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여인은 다름 아닌 태경의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였다. 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원작이 가진 묵직하고도 잔인한 의미를 깨닫고는 조용히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끔찍한 화상 흉터로 뒤덮인 오른손의 기분, 나쁜 떨림을 감추기 위해 새하얀 면장갑을 꼼꼼하게 껴안고는 익숙하고 매캐한 용매의 냄새 속으로 천천히 침잠에 들어갔다. 오직 붓끝과 캔버스만이 존재하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 시작되자 7년이라는 기나긴 도망자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그녀의 천재적인 감각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육체적인 후유증은 그녀의 굳건한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캔버스의 미세한 균열을 메우기 위해 세밀하게 붓을 쥐고 있던 오른손의 근육이 이내 딱딱하게 굳어지며 뼈를 깎는 듯한 고통스러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건물 최고층에 위치한 넓고 적막한 CEO 집무실에 앉아있던 태경은 결제 서류에서 완전히 눈을 뗀 채 벽면을 가득 채운 보안 카메라 모니터 화면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흑백의 화면 속에서 혜인은 닥쳐오는 고통을 홀로 참아내려는 듯 창백한 입술을 꽉 깨문 채 굳어버린 오른손을 왼손으로 거칠게 주무르고 있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선을 그려내며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던 그녀의 손이 저토록 무참하게 망가져버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태경에게 살아있는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끔찍한 참담함을 안겨주었다. 그가 호흡조차 잊은 채 의자 손거리를 부서질 듯 움켜쥐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모니터 속 화면에서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다. 걷잡을 수 없는 경련을 이기지 못한 혜인의 손에서 미끄러진 묵직한 특수용매 유리병이 작업실 대리석 바닥으로 추락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낸 것이다. 놀란 혜인이 반사적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맨손으로 뾰족한 유리 파편들을 허둥지둥 쓸어 담으려 하자 모니터를 노려보던 태경의 검은 눈동자가 이성을 잃고 매섭게 요동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 보건실의 두꺼운 방음문이 거칠게 열리고 짙은 회색 수트를 입은 태경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들이닥쳤다. 당황한 혜인이 파편을 줍다 말고 바닥에 주저앉아 굳어버린 사이 새하얀 바닥 위로 점점이 떨어져 내린 붉은 핏방울을 발견한 태경의 얼굴은 짐승처럼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날카로운 유리에 베어 피가 배어나오는 혜인의 얇은 손목을 단단히 낚아채듯 움켜쥐었다. 찢어진 상처를 향해 쏟아지는 남자의 시선은 주변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서늘했지만 정작 피 묻은 손을 감싸쥔 그의 커다란 두 손은 닿을 듯 말 듯 지독하게 조심스럽고 애틋했다. 그는 품에서 구김없는 최고급 리넨 손수건을 꺼내어 그녀의 상처난 손바닥을 직접 지혈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맨손으로 이런 위험한 쓰레기 따위를 함부로 줍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의 목소리는 억누르지 못한 분노와 걱정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상처를 단단히 동여매는 그의 길고 서늘한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은 그가 내뱉는 모진 말들과 완벽하게 모순되어 혜인의 굳게 닫힌 심장을 어지럽게 뒤흔들어 놓았다. 혜인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상처 입은 손을 정성스럽게 치료하고 있는 이 남자의 넓은 어깨와 상처받은 눈동자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7년 전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자신을 대신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당장 그녀의 목을 졸라도 모자랄 남자가 왜 고작 유리 파편에 베인 상처 따위에 이토록 이성을 잃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짓누르는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혜인이 메마른 입술을 간신히 달싹이며 아주 작고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다. 자신을 끔찍하게 버리고 도망친 배신자에게 어째서 이렇게까지 다정하게 구는 거냐는 그녀의 위태로운 질문이 메스처럼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다. 그 순간 상처를 묶어내던 태경의 투박한 손동작이 거짓말처럼 멈칫했고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그의 눈동자가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멈춰섰다.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지독한 애증이 소용돌이치는 그의 얼굴은 마치 한 번도 아물지 못한 상처를 들킨 어린아이처럼 무방비하고 처연해 보였다. 태경은 끝내 그녀의 찌를 듯한 물음에 아무런 변명도 대답도 돌려주지 않은 채 핏자국이 붉게 번진 손수건의 매듭만을 빈틈없이 지어놓고는 냉정하게 몸을 일으켰다. 철저하게 무감각한 가면을 다시 덧쓴 차가운 얼굴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건실을 빠져나가는 그의 넓은 뒷모습은 지독하게 외롭고 단단해 보였다. 그러나 굳은 걸음으로 복도를 향해 나아가던 태경이 문턱을 채 넘어서기도 전에 밖에서 초조하게 대기하고 있던 서진우 비서가 사색이 된 잿빛 얼굴로 다가와 그의 귓가에 다급하게 속삭였다. 대표님, 방금 전 사모님께서 사용하실 전용 지하 주차장 구역의 보안 카메라 선이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절단되었습니다. 그 짧고 치명적인 보고를 듣는 순간 허공을 맴돌던 태경의 서늘한 눈빛이 단숨에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살기로 번뜩였고 텅 빈 복도에는 숨막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지하 주차장의 보안 카메라 선이 고의로 절단되었다는 서비서의 짧고 치명적인 보고는 태경의 이성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무참히 끊어놓았다. 7년 전 화마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그 끔찍한 밤처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의 소나기가 다시금 윤혜인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태경은 더 이상 단 1초도
그녀를 자신의 시야 밖인 지하 보건실에 홀로 방치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즉시 그룹 최고층에 위치한 자신의 넓고 투명한 CEO 집무실 바로 옆,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부속 공간으로 혜인의 작업실을 강제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 권력의 최정점인 자신의 등 뒤에 그녀를 바짝 세워두는 것만이 그녀의 숨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박한 방패였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작업실 이동 지시에 혜인은 아무런 반항 없이 창백한 얼굴로 그를 따라 나섰지만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끊임없이 자신을 주시하는 태경의 시선은 그녀를 철저하게 옥죄는 또 다른 형태의 무거운 사슬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들이 최고층의 숨막히는 정적에 채 익숙해지기도 전에 굳게 닫혀있던 태경그룹 본사 로비의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가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열리며 불길한 파장을 예고했다. 고급스러운 지팡이를 짚고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걸어 나오는 강상철 회장의 뒤로 수십 명의 임원진과 수행원들이 시커먼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들은 비서진의 다급한 만류조차 가볍게 무시한 채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태경의 집무실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유리병 너머로 다가오는 강 회장의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얼굴을 확인한 태경의 턱선이 짐승처럼 빳빳하게 굳어졌고 넓은 집무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 회장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있던 태경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이내 유리병 너머 부속실에서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는 혜인을 향해 뱀처럼 끈적한 시선을 던졌다. 강 회장은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발견한 것처럼 지팡이를 바닥에 딱딱 두드리며 혜인이 있는 부속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그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혜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화재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들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지독한 불운과 끔찍한 재앙을 물고 오기 마련이라는 저주 섞인 폭언을 내뱉었다. 7년 전에 그 참혹했던 밤을 노골적으로 들쑤시는 강 회장의 잔인한 목소리에 혜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흉터진 그녀의 오른손이 걷잡을 수 없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다시금 그녀의 숨통을 틀어막으려던 찰나 거대한 그림자가 혜인의 앞을 완벽하게 가로막아 섰다. 강 회장의 뱀 같은 시선을 온몸으로 차단하며 앞을 가로막은 태경은 등 뒤로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혜인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크고 단단한 손으로 부서질 듯 꽉 맞잡았다. 태경은 등 뒤에서 전해지는 그녀의 끔찍한 두려움을 자신의 온기로 억누르며 강 회장을 향해 오만하고도 살벌한 눈빛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그는 흔들림 없는 오만한 목소리로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출처 모를 길고양이가 아니라 자신의 합법적인 아내이자 태경그룹의 명예 지분을 소유한 권력의 일부라고 서늘하게 선언했다. 조카의 파격적이고도 도발적인 반격에 강 회장의 주름진 얼굴이 찰나의 순간 불쾌함으로 일그러졌으나 이내 그는 잃어버린 귀중한 물건은 제 주인을 찾아가기 전까지 반드시 핏자국을 남긴다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기고는 불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두 사람 사이를 오가던 권력과 살기가 뒤섞인 아슬아슬한 대치가 끝나고 강 회장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태경은 혜인의 손을 한순간도 놓아주지 않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강 회장의 무리가 완전히 사라진 직후 태경은 집무실 책상의 스위치를 신경질적으로 내리눌러 부속실과 집무실 사이의 투명한 스마트 유리를 불투명하게 바꾸고 모든 블라인드를 끝까지 차단했다. 순식간에 외부의 모든 시선이 완벽하게 단절되고 오직 두 사람만의 밀폐된 공간이 형성되자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혜인의 마지막 긴장의 끈이 속절없이 끊어지고 말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위태롭게 쓰러지는 그녀를 향해 태경이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가녀린 허리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 반동으로 혜인의 어깨에 걸려있던 낡은 가방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고 안에서 쏟아져 나온 소지품들 사이로 이미 반 이상 비어있는 고용량 신경안정제 약통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다. 조금 전까지 그룹의 거대한 권력자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잔혹한 포식자의 얼굴을 하고 있던 태경의 표정이 바닥에 흩어진 독한 야갈들을 확인하는 순간 형용할 수 없는 충격과 참담함으로 처참하게 허물어져 내렸다. 바닥에 나뒹구는 고용량 신경안정제 약통을 발견한 순간 태경의 세상은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7년 전 아버지를 불길 속에 내버려 두고 도망친 배신자라고만 생각했던 여자가 매일 밤 지독한 악몽에 시달리며 그토록 독한 약에 의존해야만 간신히 숨을 쉴 수 있는 처참한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균열을 냈다. 억눌러왔던 증오심의 이면에서 기어코 고개를 쳐드는 가학적인 죄책감과 연민의 태경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는 아무런 말 없이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주어 그녀의 가방 안에 조용히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태경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서비서에게 윤혜인의 지난 7년간의 병력과 행적을 낱낱이 조사할 것을 은밀하게 지시했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끔찍한 진실의 파편들이 조금씩 그의 발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튿날 늦은 오후 혜인은 훼손된 캔버스를 복원할 특수 안료의 샘플을 구하기 위해 홀로 인적 드문 외곽의 낡은 자재 창고로 향했다. 그러나 먹구름이 짙게 깔리며 요란한 천둥 번개와 함께 쏟아지기 시작한 거센 폭우는 그녀의 발이 묶인 비포장 도로를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렸다. 빗속에서 갑작스럽게 시동이 꺼져버린 낡은 차량을 어떻게든 수습해보려던 혜인은 결국 속수무책으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창고 옆에 비가 새는 처마 밑으로 간신히 몸을 피했다. 서늘한 빗물과 함께 몰아치는 한기는 그녀의 연약한 몸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었고 혜인은 잔뜩 웅크린 채 덜덜 떨리는 흉터진 두 팔을 힘겹게 감싸 안았다. 거센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킨 듯한 잿빛에 고립된 공간 속에서 웅덩이를 밟으며 다가오는 묵직하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기적처럼 들려왔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추위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던 혜인의 시야 끝으로 진흙탕과는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수제가죽 구두의 앞코가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놀란 숨을 들이켜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올린 그녀의 붉어진 두 눈에 맺힌 것은 그룹의 중대한 긴급 이사회를 내팽개치고 맹렬한 폭우를 뚫고 달려온 강태경의 젖은 얼굴이었다. 태경은 아무런 질책도 짜증 섞인 한숨도 내쉬지 않은 채 커다란 검은 우산을 들어 그녀의 젖은 머리 위로 씌워주었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 우산의 방향은 온전히 혜인만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고 정작 우산을 쥔 태경의 넓은 어깨와 최고급 수트는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빗물에 흠뻑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 빗방울이 우산 위로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공백을 채우는 가운데 혜인은 8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피하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우산을 씌워주던 20살에 다정했던 태경의 모습을 떠올리며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 옛날과 조금도 변함없이 자신만을 향해 기울어진 단단한 흑빛 우산 아래에서 혜인은 목 끝까지 차오르는 억눌린 눈물을 숨기기 위해 황급히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돌아오는 최고급 세단 내부에는 바깥의 맹렬한 폭풍우와는 대조적으로 숨막힐 듯 고요하고 아늑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일정하게 움직이는 와이퍼 소리만이 정막을 깨는 가운데 운전석에 앉은 태경은 히터의 온도를 최대로 높이고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젖은 빗길을 내달렸다. 조수석에 웅크리고 앉은 혜인은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창밖에 번져가는 불빛들만 멍하니 응시했다. 왜 그토록 중요한 이사회를 버려두고 자신을 찾아온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목 끝까지 차오른 질문은
굳게 다물린 태경의 차가운 옆벌구를 보는 순간 속절없이 흩어졌다. 극도의 긴장감과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한기가 차 안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자 헤이는 밀려오는 지독한 수마와 기이한 안도감을 견디지 못하고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까무득한 잠에 빠져들었다. 붉은색 신호등이 켜지고 차량이 부드럽게 멈춰서는 순간 태경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고개를 돌려 곤히 잠든 그녀의 창백하고 야윈 얼굴을 깊고도 무거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얇은 입술과 핏기 없는 뺨을 말없이 지켜보던 그는 뒷좌석에 놓여있던 자신의 마른 재킷을 끌어와 그녀의 작은 어깨 위로 포근하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길고 서늘한 손가락을 뻗어 그녀의 뺨에 아슬아슬하게 달라붙은 젖은 머리카락을 더없이 조심스럽고 애틋한 손길로 쓸어 넘겼다. 그의 거친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 속에는 차마 말로 다 하지 못한 깊은 연민과 7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지독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차량이 펜트하우스의 전용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도 헤이는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거친 빗속을 뚫고 달려온 탓에 피로가 몰려올 법도 했지만 태경은 그녀를 깨우는 대신 조심스럽게 조수석 문을 열고 몸을 숙였다. 그는 깃털처럼 가벼워진 그녀의 몸을 단단하고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들었다. 품 안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과 귓가를 간지럽히는 고른 숨소리가 그의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증오와 복수심으로 굳게 닫혀있던 태경의 이성에는 걷잡을 수 없는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 7년 전의 분노를 방패 삼아 그녀를 괴롭히고 싶었던 얄팍한 자기 방어는 그녀의 작은 숨결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안은 채 엘리베이터를 향해 묵직한 발걸음을 옮기려는 찰나 주머니 속에 있던 그의 개인 휴대폰이 짧고 날카로운 진동음과 함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다. 태경은 혜인을 품에 단단히 안은 채 걸음을 멈춰서서 조심스럽게 화면을 확인했고 서비서가 고용한 사설 탐정으로부터 도착한 한 통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읽어내렸다. 메시지의 내용은 참혹했다. 7년 전 윤혜인은 강 회장으로부터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으며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화재 당일 전신 화상을 입고 외곽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1년 내내 생사를 오가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보고였다. 순간 심장이 늦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함께 메시지의 마지막 문장을 망막에 새겨넣은 태경의 짙은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비통함으로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7년 전의 진실이 담긴 단 한 줄의 메시지는 강태경의 완고했던 세계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돈을 노리고 도망친 배신자라는 얄팍한 원망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린 깊은 새벽. 그는 그녀의 끔찍한 병상 기록을 마주하고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켜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린 헤이는 펜트하우스의 넓은 주방 식탁 위에 놓인 낯선 온기에 걸음을 멈췄다. 따뜻하게 데워진 우유 한 잔과 갓 구운 토스트 옆에는 평소에 서늘하고 오만한 태경의 성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듯하고 날카로운 필체의 메모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오늘은 출근하지 말고 쉬어. 짧고 건조한 단 3어절의 문장이었지만 그 이면에 담긴 기이할 정도의 다정함과 맹목적인 배려는 혜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벽을 속절없이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녀는 식어가는 우유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오랫동안 식탁 앞을 떠나지 못했다. 태경이 그룹 본사로 출근하고 난 뒤 홀로 남겨진 펜트하우스의 적막함은 오히려 혜인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드는 상념을 떨쳐내기 위해 그녀는 발걸음을 옮겨 굳게 닫혀있던 태경의 서재로 들어섰다. 묵직한 마호가니 책장과 짙은 회색빛의 인테리어는 그곳의 주인만큼이나 차갑고 빈틈없어 보였다.
혜인은 융으로 된 천을 들어 책장 구석에 먼지를 닦아내던 중 가장 상단에 꽂혀 있던 두꺼운 건축 양식 서적 하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책이 떨어진 빈자리 안쪽으로 견고해 보이던 벽면의 일부가 미세하게 어긋나며 낡고 차가운 금속 소재의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회사 기밀이나 막대한 현금이 들어있을 법한 금고의 전자 키패드를 바라보던 혜인은 알 수 없는 이끌림과 본능적인 직감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년월일 6자리를 눌렀다.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굳게 잠겨있던 금속문이 거짓말처럼 스르르 열렸고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혜인은 숨을 들이켜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열린 금고 안에는 태경그룹의 치부나 어마어마한 부의 상징 같은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누렇게 빛바랜 수백 장의 종이 뭉치들만이 위태롭게 쌓여 있을 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들을 집어든 혜인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7년 전 화재 사건을 다룬 수많은 신문 기사들 위로 핏자국처럼 붉고 선명하게 그어진 밑줄들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조악하게 인쇄된 수십 장의 실종자 전단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단지 한가운데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20대의 윤혜인. 그녀 자신의 흑백 사진이 박혀 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가장자리가 닳고 바래진 그 종이들은 지난 7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태경이 얼마나 지독한 절망과 집착 속에서 자신을 찾아 헤매었는지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자신을 증오해서 쫓는 줄로만 알았던 그의 추적이 사실은 뼈를 깎는 듯한 애타는 갈망이었음을 깨달은 혜인의 눈동자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내렸다. 눈물로 얼룩진 시야를 간신히 닦아내며 혜인은 금고 가장 안쪽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던 낡은 건축 스케치 도면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8년 전 대학 시절의 태경이 그녀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었던 두 사람만의 미래가 담긴 집의 설계도였다. 떨리는 손끝으로 도면의 뒷면을 뒤집은 순간 혜인은 그곳에 태경의 절망적인 필체로 깊게 억눌러 쓴 한 줄의 문장을 발견했다. 네가 어디에 있든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나를 철저하게 배신했다 해도 좋으니 제발 살아만 있어. 그것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그녀의 생존만을 빌고 또 비는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맹목적인 기도였다. 7년 동안 억눌러왔던 혜인의 감정이 둑이 터지듯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스케치 도면을 가슴에 깊이 품은 채 짐승처럼 웅크려 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그녀가 짊어진 끔찍한 비밀과 태경의 희생이 얽힌 지독한 운명의 무게가 그녀의 좁은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적막한 서재를 무겁게 채우고 있을 때 등 뒤에서 굳게 닫혀있던 서재의 두꺼운 문이 돌연 거칠게 열렸다. 쏟아지는 업무를 내팽개치고 홀린 듯 펜트하우스로 되돌아온 태경이 거친 숨을 헐떡이며 그곳에 서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범벅이 된 혜인과 그녀의 주변에 어지럽게 흩어진 자신의 치열했던 과거의 흔적들을 목도한 태경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굳어졌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혜인의 손에 쥐어있던 스케치 도면과 전단들을 신경질적으로 낚아채듯 빼앗았다. 그 거친 손길 뒤로 쏟아진 태경의 목소리는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댄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참하고 나약한 수뇌보의 밑바닥을 들켜버린 자의 수치심으로 처참하게 갈라져 있었다. 누가 내 이런 비참한 꼴을 함부로 보라고 허락했지. 서재 바닥에 흩어진 과거의 잔해들, 위로 쏟아지던 태경의 처참하고도 날선 목소리는 혜인의 가슴에 깊은 죄책감의 상흔을 남겼다. 그날 오후, 숨막히는 펜트하우스의 적막과 그의 상처 입은 눈빛을 도저히 견뎌낼 재간이 없었던 혜인은 과거의 보건 데이터 대조를 핑계로 인적 드문그룹 산하의 지하 기록 보관소로 도피하듯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짙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한 보관소의 낡은 환기구 사이로는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기괴하게 맴돌고 있었다. 하얀 방수포로 덮인 거대한 서가들 사이에서 서류를 뒤적이던 해인의 위로 형광등의 파열음과 함께 불길한 어둠이 들이닥쳤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거대한 태풍이 서울 전역의 전력망을 마비시키면서 보관소의 낡은 시스템이 다운되고 육중한 철제 자동문이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완벽하고 짙은 칠흑의 어둠은 7년 전 그녀를 집어삼켰던 화염 속의 지옥을 고스란히 소환해냈다. 사방을 옥죄어 오는 듯한 서늘한 공기 속에서 혜인은 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한 끔찍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하얀 방수포를 생명줄처럼 움켜쥔 채 극도의 공포심에 짓눌려 짐승처럼 가쁘고 위태로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의식이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으려던 찰나 보관소 상단의 좁은 환기창 쪽에서 날카로운 유리 파열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쨍그랑거리는 둔탁한 소음과 함께 어둠의 장막을 뚫고 거침없이 뛰어내린 거대한 실루엣은 폭우를 뚫고 미친 듯이 달려온 강태경이었다. 깨진 유리 파편에 긁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맨손으로 어둠 속을 더듬던 태경은 구석의 짐승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발작적으로 떨고 있는 혜인을 발견했다. 그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얇은 몸을 자신의 넓고 뜨거운 품 안으로 부서질 듯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젖은 셔츠 위로 혜인의 통제할 수 없는 거친 숨결과 식은땀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태경은 그녀의 등을 단단히 감싸 안은 채 자신의 뜨거운 체온을 필사적으로 나누어 주었다. 한참 동안 그녀의 발작적인 호흡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던 태경의 턱선이 어둠 속에서 파르르 떨렸다. 사설탐정의 보고서에서 마주했던 참혹한 진실, 그리고 서재에서 보았던 그녀의 무너진 눈물이 그의 이성을 지독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이윽고 태경은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묻은 채 7년 동안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묻지 못했던 뼈아픈 질문을 짐승의 앓는 소리처럼 토해냈다. 그해 겨울. 당신은 강 회장의 그 더러운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대체 왜 나를 버리고 떠난 것인지. 왜 그 지옥 같은 고통을 혼자서 다 감당해야만 했는지 대답하라는 처절한 갈구였다. 태경의 갈라진 목소리에 담긴 깊은 절망과 고통이 어둠을 가르고 심장에 내리꽂히는 순간 혜인은 더 이상 자신을 좌매던 단단한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태경의 젖은 가슴팍에 얼굴을 깊이 묻은 채 7년 동안 겹겹이 봉인해 두었던 끔찍한 진실을 향해 처절한 오열을 터뜨렸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두 손이 태경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틀어쥐었고 이내 피를 토하듯 절박하고 명확한 목소리가 좁은 기록보관소의 서늘한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내가 그곳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제가 되어 죽어야 했던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을 테니까. 칠흑 같던 기록보관소의 어둠 속에서 터져나온 혜인의 처절한 고백은 지난 7년간 강태경의 숨통을 잔인하게 조여오던 지독한 오해와 증오의 사슬을 단숨에 끊어내버렸다. 자신이 다칠까 두려워 모든 오명과 죄책감을 홀로 뒤집어 쓴 채 지옥불 속으로 걸어들어갔던 여자의 맹목적인 희생 앞에 태경은 더 이상 어떠한 원망도 미움도 내세울 수 없었다. 폭풍이 거칠게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언제 비바람이 몰아쳤냐는 듯 맑고 투명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주방의 차가운 대리석 식탁 앞에 서서 따뜻한 커피잔을 쥐고 창밖을 응시하던 혜인의 등 뒤로 묵직하고도 익숙한 체향이 조용히 다가왔다. 태경은 아무런 말 없이 그녀의 가녀린 허리를 뒤에서 단단히 끌어안으며 자신의 지치고 상처 입은 턱을 그녀의 좁은 어깨 위에 온전히 기대었다.
혜인은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넓은 팔을 자신의 흉 터진 손으로 조심스럽게 토닥였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고요하고도 애틋한 온기는 지난 7년에 지독했던 틈바구니를 아주 잠시나마 부드럽게 메워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침묵의 이면에서 혜인의 어깨 너머 허공을 응시하는 태경의 검은 눈동자는 이미 늙은 뱀 강상철 회장을 향한 차갑고 잔혹한 숙청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르고 있었다. 그룹 본사로 출근한 직후부터 태경은 서비서를 통해 강 회장의 수족들을 사내에서 은밀하고도 자비 없이 도려내기 시작했다. 지난 세월 동안 이사회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던 강 회장의 비자금 창구와 측근 인사들이 태경의 서늘한 결제 서류 한 장에 의해 무참히 잘려나갔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숙청이 소리 없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목줄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한 강 회장은 결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포식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장 치명적이고 비열한 반격을 덫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혜인은 며칠 뒤 열릴 예정인 미술관의 특별 전시회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외곽에 신축 중인 별관의 갤러리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안전모를 쓴 채 부산하게 움직이는 인부들과 굉음을 내는 중장비들 사이에서 혜인은 복원된 캔버스들이 걸릴 벽면의 조명 각도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었다. 누구의 접근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개방된 공사 현장이었기에 태경의 경호원들도 잠시 거리를 둔 채 외부를 주시하고 있었고 그 짧은 틈은 적이 파고들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혜인의 시선이 바닥에 펼쳐진 설계 도면에 머물러 있던 바로 그 순간 천장 구조물 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는 금속 파열음이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인위적으로 고정장치가 풀려버린 수톤 무게의 육중한 철제 비계가 기괴한 쇳소리를 내며 혜인이 서 있는 방향을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귀를 찢는 굉음에 놀란 혜인이 고개를 들어 올렸을 때는 이미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그녀의 시야를 온통 검게 뒤덮은 직후였다. 피할 새도 없이 무거운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의 얇은 몸을 집어삼키려던 찰나 외부에서 갤러리 안으로 맹수처럼 몸을 날린 짙은 그림자가 허공을 갈랐다. 혜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던 태경이었다. 억겁의 시간처럼 기이하게 느려진 찰나의 순간 태경은 혜인의 몸을 부서질 듯 꽉 끌어안으며 거친 시멘트 바닥으로 함께 나뒹굴었고 동시에 자신의 넓고 단단한 등을 거대한 철골의 비를 향해 완벽한 방패처럼 내던졌다. 끔찍한 금속성의 충돌음이 고막을 찢어발겼고 희뿌연 시멘트 먼지 구름이 사방을 지옥처럼 뒤덮었다. 공사 현장은 순식간에 처참한 비명과 사이렌 소리가 뒤엉킨 아비규환으로 변해버렸다. 먼지가 서서히 걷히는 폐허의 한가운데 혜인은 자신을 온전히 품에 안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는 태경의 품에서 간신히 눈을 떴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무거운 정막 속에서 그녀의 창백한 뺨 위로 뜨겁고 끈적한 액체가 뚝뚝 떨어져 내렸다. 혜인이 극도의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올려다본 태경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신 채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의 어깨와 등을 잔인하게 짓누르고 있는 날카로운 쇳덩어리들 사이로는 검붉은 피가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가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제발 눈을 떠보라며 짐승처럼 미친 듯이 오열하는 혜인은 자신의 흉 터진 두 손이 찢어지고 생살이 벗겨지는 것조차 모른 채 그를 짓누르는 무거운 철골을 밀어내려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 서울 도심의 대형 병원 VIP 응급센터 복도에는 숨막히는 피비린내와 참담한 정적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작업복을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붉은색 수술실 불빛만을 바라보던 혜인의 앞으로 머지않아 피가 튄 수술복을 입은 담당 의사가 몹시 암담하고 굳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호흡기를 뗀 의사의 입술이 태경의 치명적인 상태를 전하기 위해 무겁게 떨어지려던 그 순간
적막한 복도 끝에서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짚는 특유의 오만하고 불길한 파열음이 길게 메아리쳤다. 수많은 수행원들을 뱀의 허물처럼 대동한 채 여유로운 걸음으로 다가온 자는 강상철 회장이었다. 그는 바닥에 무너져 내린 혜인의 참담한 얼굴과 수술실의 닫힌 문을 번갈아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릿하고 잔혹한 미소를 매달았다. 그리고 지옥의 사자처럼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그녀의 귓가에 끔찍한 확인 사살을 내뱉었다. 내 말이 맞지 않느냐고. 내 곁에 있으면 저 녀석은 결국 피를 흘리며 개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7년 전 불길 속에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애비의 비참한 최후와 완벽하게 똑같이 말이다. 강상철 회장이 남기고 간 잔인한 저주는 텅 빈 VIP 병동의 차가운 복도를 유령처럼 떠돌며 윤혜인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짓눌렀다. 수술실의 붉은 불빛 아래 핏기 없이 굳어있던 그녀는 7년 전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버린 선대 회장의 참혹한 최후와 방금 전 철골 아래에서 피투성이가 된 태경의 모습을 겹쳐보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다. 강 회장의 말이 맞았다. 자신이 곁에 머무는 한 거대한 권력의 폭력은 끊임없이 강태경의 목숨을 노릴 것이고 결국 그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 것이 분명했다. 혜인은 비틀거리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자신이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라는 지독한 자책감이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오직 그를 살려야 한다는 맹목적인 본능만이 도망이라는 비참한 선택지를 향해 그녀의 등을 거칠게 떠밀고 있었다.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하려던 찰나. 굳은 얼굴에 서진우 비서가 그녀의 앞을 거대한 벽처럼 단호하게 가로막아 섰다. 서 비서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운 혜인을 향해 어떠한 동정의 말도 건네지 않은 채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얇은 태블릿 화면을 말없이 내밀었다. 그것은 7년 전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낡은 기록 보관소 뒷골목을 비추고 있던 은밀한 보안 카메라에 복원된 영상이었다. 흑백의 거친 화면 속에는 강 회장의 무자비한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홀로 도망치듯 차에 오르는 27살의 윤혜인이 보였다. 그리고 화면의 구석, 가장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벽 뒤편에는 그 모든 참담한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는 젊은 강태경이 서 있었다. 영상 속에 그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녀를 붙잡고 싶은 듯 몇 번이나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이내 자신의 끔찍한 무력함을 깨닫고 짐승처럼 웅크린 채 피가 나도록 입술을 짓씹고 있었다. 권력 없는 자신이 그녀를 붙잡는 순간 강 회장의 사리가 그녀를 완벽하게 찢어밟힐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차가운 벽에 머리를 짓두수며 소리 없는 피눈물만을 쏟아내고 있었다. 혜인은 화면 속에서 오열하는 과거의 태경을 마주하고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숨을 멈췄다. 지난 7년 동안 그가 자신을 배신자라 여겨 지독하게 증오해왔다고 믿었던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그녀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가 홀로 뒤집어 쓴 처절한 연극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그가 철저하게 그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척 해야만 강 회장이 그녀를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폐기물로 여겨 암살자들의 추적을 거둘 테니까 뼈를 깎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오직 윤혜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가장 악랄한 복수기로 위장했던 남자의 비참한 진심을 깨달은 혜인은 태블릿을 붙잡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다. 그녀가 쏟아낸 오열이 적막한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등 뒤에 굳게 닫혀있던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태경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간호사의 다급한 호출이 들려왔다. 소독약 냄새가 짙게 밴 병실 안.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병상에 누워있던 태경은 힘겹게 눈을 떠 자신에게 달려오는 혜인을 응시했다. 온몸을 휘감은 붕대와 복잡한 기계 장치들 속에서도 그의 검은 눈동자만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하게 그녀를 추참하고 있었다.
혜인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의 침대 곁에 주저앉아 차갑게 식은 그의 큰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태경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자신의 손에 닿은 그녀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내 주었다. 그리고 메말라 갈라진 입술을 간신히 달싹이며 무겁고도 단호하게 그녀를 끌어당겨 자신의 품에 쓰러지게 만들었다. 내가 그 7년의 지옥을 맨정신으로 버티며 널 찾아낸 이유가 고작 네가 또다시 내게서 도망치는 꼴을 보기 위해서인 줄 알아. 그의 거친 목소리에 담긴 맹목적인 사랑과 단호한 의지는 혜인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마지막 두려움과 도피의 본능을 완벽하게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지켜내려 했던 것은 단순한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함께 맞서 싸우며 곁에 머물러야 할 유일한 구원이자 삶의 이유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혜인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듯 그의 가슴에 뺨을 묻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러운 울음을 남김없이 쏟아냈다. 피투성이가 된 남자의 손이 그녀의 떨리는 등을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묵묵히 그 무게를 견뎌내 주었다. 마침내 격렬했던 감정의 폭풍이 서서히 잦아들고 혜인은 붉게 충혈된 눈을 들어올리며 자신의 낡은 가방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녀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끝이 검게 그을린 은빛 회중시계를 꺼내어 태경의 손바닥 위에 단단히 쥐어주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끔찍한 진실의 족쇄를 풀고 이제는 이 남자와 함께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그녀의 눈빛 속에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혜인은 시계 표면의 화상 자국을 어루만지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아버님이 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셔야 할 때예요. 윤혜인이 건넨 검게 그을린 회중시계의 묵직한 촉감이 강태경의 손바닥에 닿은 순간 병실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홀로 품어온 끔찍한 진실의 문을 막 열려던 찰나 이 무거운 고요를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한 파멸의 불길이 바깥 세상에서부터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울 광화문 광장의 대형 전광판과 모든 주요 뉴스 채널은 일제히 자극적인 속보를 쏟아내며 도시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뉴스 앵커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하는 보도의 내용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최근 태경그룹의 새로운 안주인이 된 CEO의 아내 윤혜인이 사실은 7년 전 선대 회장의 목숨을 앗아간 미술품 창고 방화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는 악의적이고도 치명적인 폭로였다. 자신의 목줄이 서서히 조여오는 것을 직감한 강상철 회장이 마지막 발악으로 언론이라는 가장 폭력적인 무기를 동원해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언론의 무자비한 포화가 쏟아지기 무섭게 태경그룹의 본사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강 회장의 수족으로 남아있던 임원진들은 이 완벽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들은 범죄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비호하고 그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명목을 내세워 강태경 대표의 즉각적인 해임안을 상정하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회사가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암투로 쑥대밭이 되어가는 동안 서울 도심의 대형 병원 로비는 아침부터 몰려든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인해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무자비하게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불빛은 마치 흉폭한 번개처럼 병원의 유리벽을 쉴 새 없이 때렸고 진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기자들의 날선 질문들이 독화살처럼 날아들었다. 그리고 그 통제 불능의 혼란을 틈타 익명의 투서를 빌미로 내세운 경찰 수사관들이 혜인을 긴급 연행하기 위해 태경의 VIP 병실 앞까지 거침없이 들이닥치고 말았다. 병실 문 앞을 굳건히 지키고 있던 서진우 비서가 사색이 된 잿빛 얼굴로 경찰들의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섰지만 공권력을 앞세운 그들의 강압적인 진입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소란스러운 바깥의 상황을 알아차린 태경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어깨와 등의 상처 부위에서 검붉은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칠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핏줄에 꽂혀있던 수액 바늘을 신경질적으로 뽑아버리고는 핏발선 눈으로 닫힌 방문을 향해 짐승처럼 다가갔다.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나가 경찰들의 목을 졸라버릴 듯한 무시무시한 살기가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강태경의 세상에서 윤혜인을 다시 빼앗아 가려는 자는 누구든 갈기갈기 찢어발기겠다는 맹목적인 분노였다. 하지만 그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병실 문고리를 거칠게 틀어쥐기도 전에 혜인이 단호하고도 차분한 손길로 그의 넓은 어깨를 가로막았다. 혜인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붙여 그를 다시 환자용 침대 쪽으로 주저앉혔다. 흉터진 그녀의 두 손이 태경의 옷자락을 꽉 쥐는 순간 극한의 분노로 끓어오르던 그의 이성이 일순간 멈칫했다. 과거의 비극 속에서 지독한 두려움에 떨며 홀로 도망치기만 했던 나약한 윤혜인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는 자신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권력의 폭력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는 단단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온전히 지켜내겠다는 무서운 용기가 그녀를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태경이 고통스러운 쉰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만류하려 했지만 혜인은 그의 창백한 입술 위로 자신의 입술을 짧고도 깊게 맞추며 그의 말을 다정하게 막아섰다. 수술의 여파로 가장 약해져 있는 지금의 그가 자신을 보호하려다 경찰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면 강 회장이 치밀하게 파놓은 파멸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게 된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혜인은 저항하려는 태경을 침대에 눕히고 헝클어진 이불을 정돈해 준 뒤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이 나를 위해 7년의 지옥을 견뎌주었으니 이번에는 내가 당신의 뒤를 지키겠다는 무언의 숭고한 작별 인사였다. 그녀는 더 이상의 미련 없이 병실 문을 열고 나가 자신을 향해 번뜩이는 수갑을 든 경찰들을 향해 스스로 양손을 가지런히 내밀었다. 거친 소란을 뚫고 그녀의 얇은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병실 안의 태경에게까지 날카롭게 꽂혀들었다. 혜인은 형사들에게 이끌려 어두운 복도를 향해 뒤돌아서기 직전. 극도의 절망에 빠져 굳어있는 비서를 향해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복잡한 숫자 배열을 아주 작고 또렷하게 속삭였다. 그것은 병실 안 태경의 손에 쥐어있는 그을린 회중시계. 그 굳게 닫힌 뒷면 덮개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암호였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지며 멀어지던 윤혜인의 뒷모습은 강태경의 이성을 무참히 찢어놓았다. 병실 문이 닫히고 정막이 내려앉은 직후 서진우 비서는 사색이 된 잿빛 얼굴로 다가와 혜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 배열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다. 그 짧고도 복잡한 암호를 듣는 순간 태경의 시선은 자신의 손에 꽉 쥐어있는 그을린 은빛 회중시계로 향했다. 그는 갤러리 공사장의 철골에 짓눌렸던 등과 어깨의 끔찍한 통증을 완전히 무시한 채 끊임없이 배어나오는 검붉은 피를 손으로 닦아내며 자리에서 거칠게 일어났다. 경찰의 삼엄한 감시와 의료진의 다급한 만류를 뚫고 VIP 병동을 은밀하게 빠져나온 두 사람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서울의 밤비를 가르며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향해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분노와 절박함, 그리고 한 가닥의 희망이 뒤섞인 태경의 눈동자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지독한 집념으로 형형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처럼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태경은 피 묻은 환자복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책상 위를 비추는 차가운 백색 스탠드 조명 아래에 앉아 정밀한 금속 세공 도구들을 집어들었다.
서비서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태경은 혜인이 남긴 숫자 배열을 조합하여 그을린 회중시계의 미세한 홈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금속과 금속이 맞부딪히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마찰음이 몇 번이고 서재의 정막을 갈랐다. 마침내 찰칵하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시계의 뒷면 덮개가 거짓말처럼 스르르 열렸다. 그 좁은 공간 안에는 화마의 끔찍한 열기를 완벽하게 견뎌낸 짐승의 심장처럼 초소형 방수방화 마이크로 메모리 칩 하나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7년 동안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던 참혹한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그 서늘한 입을 벌리는 순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칩을 분리해낸 태경은 그것을 책상 위의 노트북 리더기에 거칠게 밀어넣었다. 모니터 화면이 눈이 시리도록 밝아지며 수백 개의 폴더와 보안 문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화면을 가득 채운 촘촘한 자료들은 강상철 회장이 지난 세월 동안 이사회의 눈을 철저히 속이고 막대한 그룹의 예술기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려온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자금 세탁의 장부들이었다. 늙은 뱀 강 회장이 왜 그토록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7년 동안 혜인을 암살하기 위해 미친 듯이 추적해왔는지. 그 추악하고 비린내 나는 탐욕의 동기가 명백한 숫자의 나열로 낱낱이 증명되고 있었다. 하지만 태경의 시선을 완벽하게 앗아간 것은 그 수많은 비리 증거들이 아니라 파일 목록 가장 하단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는 단 하나의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녹음이 생성된 날짜는 정확히 7년 전. 지옥 같은 화재가 모든 것을 잿더미로 삼켜버렸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마우스를 쥔 태경의 길고 서늘한 손끝이 형용할 수 없는 공포와 예감으로 파르르 떨렸다. 이내 무거운 정적을 깨고 거친 오디오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스피커를 통해 가장 먼저 쏟아져 나온 것은 사방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오르는 화마의 끔찍한 파열음과 무너져 내리는 목재 구조물의 굉음이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소음 속에서 평생을 바쳐 그리워했던 선대 회장의 다급하고도 쉰 목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상철이가 결국 모든 것을 눈치챘다는 아버지의 절망적인 탄식은 이내 단호한 의지로 바뀌어 있었다. 혜인이가 아직 저 불길 속 작업실 안에 기절해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이를 먼저 구출해내야만 한다는 아버지만의 맹목적이고 숭고한 결단이었다. 이 모든 끔찍한 비리의 증거를 자신이 가장 믿고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에게 넘기겠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센 화염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다. 음성 파일의 마지막. 태경아 정말 미안하다는 아버지의 처절하고도 온화한 작별 인사가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끊어짐과 동시에 서재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태경은 더 이상 단단한 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거운 책상 위로 이마를 처박은 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억울한 사고로 개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여자를 살리고 그룹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맹렬한 불기둥 속으로 몸을 던진 위대한 영웅이었다. 7년 동안 윤혜인을 원망하며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자신의 끔찍한 어리석음과 홀로 그 무거운 진실을 짊어지고 피눈물을 흘렸을 혜인의 지독한 고통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그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했다. 태경의 넓은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짐승처럼 들썩였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짓씹어 삼키는 처절한 오열이 핏물처럼 서재의 바닥을 무겁게 적셨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슬픔을 토해냈을까. 서서히 고개를 들어 올린 태경의 두 눈은 핏줄이 터질 듯 검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안광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베어버릴 듯 차갑고 예리한 살기로 빛나고 있었다. 비통함과 죄책감은 용광로 속에서 완벽하게 재련되어 오직 피투성이의 복수기만이 그 자리에 서늘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어깨에 찢어진 상처에서 다시 붉은 피가 흘러내려 환자복을 흥건하게 적시는 것도 잊은 채 책상 위에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그룹 내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짧게 끊어지고 연결된 수화기 너머를 향해 태경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듯한 묵직하고도 잔혹한 목소리로 마지막 전쟁을 선포했다. 지금 당장 모든 형사 고발 서류와 구속영장 청구서를 완벽하게 준비해 내일 아침 이 사회의 숨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부숴버릴 테니까. 태경의 잔혹하고도 단호한 선전포고가 서재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흩어진 직후 그는 자신이 쥐고 있는 치명적인 증거의 아주 작은 파편 하나를 언론과 경찰청 수사국에 은밀하게 투척했다. 강상철 회장이 윤혜인에게 덮어씌웠던 방화 혐의를 단숨에 붕괴시킬 수 있는 화재 발생 시가 강 회장 측근들의 통화 내역과 매수된 거짓 증인들의 계좌 추적 자료였다. 진실의 묵직한 무게는 가벼운 거짓을 단숨에 압도했고 태경그룹의 막강한 법무팀이 전면에 나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강력하게 압박하자 팽팽했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경찰은 명백한 무혐의 증거 앞에서 더 이상 해인을 구금할 명분을 찾지 못했고 결국 자정을 넘긴 깊은 새벽, 그녀를 조건 없이 석방해야만 했다. 서 비서의 끈질긴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붕대가 터져 피로 붉게 물들어가는 태경은 고통을 완벽하게 무시한 채 그녀를 마중 나가기 위해 비 내리는 어둠 속으로 직접 거칠게 차를 몰았다. 인적이 완전히 끊긴 심야의 낡은 경찰서 앞.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 속으로 피곤해 지친 혜인이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걸어나왔다. 추위와 긴장으로 굳어진 그녀의 얇은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이 서늘하게 흩어지는 찰나 어두운 도로 한편에서 번뜩이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발끝을 환하게 비추었다. 가랑비가 흩날리는 차가운 밤거리 한가운데 짙은 어둠을 등지고선 태경이 커다란 검은 우산을 든 채 그녀를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 부위에서 배어나온 검붉은 핏자국이 환자복 상의를 처참하게 적시고 있었지만 그의 고든 자세와 그녀를 추참해는 깊은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따뜻했다. 혜인을 발견한 태경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뜨리고는 긴 다리로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야윈 몸을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다. 차가운 빗물이 두 사람의 어깨를 무자비하게 적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경은 그녀의 젖은 머리칼에 뺨을 묻은 채 깊은 안도와 뼈저린 회한이 섞인 뜨거운 숨을 토해냈다. 7년 전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작은 여자가 그 끔찍한 진실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며 얼마나 지독한 지옥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 왔는지 온몸으로 깨달은 그였다. 태경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거칠게 헐떡이면서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뒤늦은 사과와 맹세의 말을 그녀의 귓가에 처절하게 쏟아냈다. 7년 전에는 너와 아버지가 나를 살렸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등 뒤에 숨어. 내가 앞장서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완벽하게 치워낼 테니까. 단호하고도 흔들림 없는 남자의 고백에 혜인은 그의 상처난 어깨에 뺨을 기댄 채 하염없이 차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겠다는 듯 그의 젖은 허리를 두 팔로 단단히 마주 안았다. 비에 젖은 두 사람이 무사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감싸는 공기는 이전에 서늘했던 그것과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나 오해의 두꺼운 벽은 흔적도 없이 허물어지고 오직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결연한 의지만이 따뜻하게 공간을 채웠다. 태경은 어깨에 피 묻은 붕대를 새로 감아주는 혜인의 흉터진 손을 아주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쥐고서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벌어질 권력의 판도를 뒤집을 치밀한 계획을 하나씩 공유했다.
음지에서 숨어 그녀를 지키려던 태경의 외로운 고군분투는 이제 그녀와 나란히 손을 잡고 빛의 영역에서 적들을 섬멸하는 당당한 전면전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로의 온기를 깊게 나누며 맞이한 그 짧고 고요한 밤은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완벽하게 뚫고 나가기 위한 가장 눈부시고도 평온한 전야제와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태경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육중한 검은 참나무 무늬 이사회장은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상철 회장은 태경이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언론의 포화에 발이 묶여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 굳게 확신했다. 그는 승리자의 오만하고 비릿한 미소를 입가에 매단 채 여유로운 걸음으로 상석인 CEO의 빈 의자를 향해 다가갔다. 그가 대단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바로 자신임을 선언하기 위해 탐욕스러운 입술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이사회장의 거대한 쌍여 다지문이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거칠게 열어 젖혀지며 그곳에 모인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너머의 한 곳을 향해 차갑게 얼어붙었다. 굳게 닫혀있던 이사회장의 거대한 참나무 쌍여다지 문이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양옆으로 거칠게 열려 젖혀지자 승리를 확신하며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던 강상철 회장의 얼굴이 일순간 딱딱하게 굳어졌다.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은 최고층의 어두운 복도를 가로질러 거침없고도 규칙적인 구두 발소리가 회의실 안을 향해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핏기가 가신 창백한 얼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안광을 번뜩이는 강태경이 완벽한 핏의 검은 수트를 입고 등장한 것이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고개를 꼿꼿하게 세운 윤혜인이 단단히 자리하고 있었고 그들의 등 뒤로는 태경그룹을 수호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엘리트 변호인단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도열해 있었다. 상석을 차지하려던 강 회장의 몸이 엉거주춤하게 허공에 멈춰섰고 이사회장 안의 모든 임원들은 죽은 줄만 알았던 젊은 지배자의 압도적인 귀환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숨을 죽였다. 태경은 일말의 동요조차 없는 서늘한 눈빛으로 이사회장을 가로질러 걸어가며 강 회장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어떠한 긴 설명이나 구차한 변명도 입에 올리지 않은 채 턱짓 하나로 변호인단에게 무언의 지시를 내렸다. 곧바로 회의실 전면의 거대한 스크린이 눈이 시리도록 밝아지며 지난 7년 동안 강 회장이 철저하게 은폐해왔던 스위스 비밀 계좌의 내역과 막대한 비자금의 흐름을 증명하는 자금 세탁 장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회의실 곳곳에서 경악에 찬 탄식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태경은 노트북의 실행 버튼을 눌러 어젯밤 시계 덮개 아래에서 찾아낸 치명적인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화마의 소리와 함께 7년 전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선대 회장의 다급하고도 결연한 목소리가 거대한 회의실의 공기를 무자비하게 찢어발겼다. 강 회장의 모든 추악한 범죄 사실과 아버지가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택했다는 명백한 진실이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순간이었다. 자신의 완벽했던 7년의 철권 통치가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이 나는 광경을 목도한 강 회장의 주름진 얼굴은 극도의 분노와 공포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에 띄워진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딥페이크이자 자신을 모함하기 위한 비열한 함정이라고 악을 쓰며 회의실 탁자를 미친 듯이 내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회의실의 열린 문을 통해 싸늘한 표정으로 진입하는 경제 범죄, 수사대 형사들의 등장과 함께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다. 체포영장을 빼들고 다가오는 경찰들의 모습에 완벽한 파멸을 직감한 강 회장은 이성을 잃고 발버둥쳤다. 그는 마지막 남은 아기를 쥐어짜내어 자신의 모든 것을 망쳐놓은 윤혜인을 향해 저주 섞인 폭언을 내뱉으며 짐승처럼 달려들려 했다. 그러나 강 회장의 탐욕스러운 손끝이 혜인에게 닿기도 전에 태경이 거대한 성벽처럼 그녀의 앞을 완벽하게 가로막아 섰다.
태경의 검은 눈동자에는 어떠한 분노의 불꽃도 일지 않았지만 그 지독하게 고요하고 서늘한 시선은 강 회장의 숨통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 만큼 압도적인 살기를 머금고 있었다. 발악하던 강 회장이 태경의 싸늘한 기백에 눌려 멈칫한 순간 형사들이 다가가 그의 양손을 거칠게 꺾어 차가운 은빛 수갑을 채웠다. 찰칵하는 날카로운 금속성의 파열음이 이사회장의 길게 메아리치며 태경그룹을 어둠 속에서 조종해온 늙은 뱀의 기나긴 악행에 완벽한 종지부를 찍었다. 태경은 수갑을 찬 채 바닥에 끌려나가는 숙부를 향해 감정이 완벽하게 배제된 건조하고도 날선 목소리로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당신이 만든 그 역겨운 지옥은 오늘로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경찰과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피비린내 나던 이사회장에는 오직 태경과 혜인 두 사람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복수의 시위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순간 태경은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을 올려다보는 혜인과 시선을 맞추었다. 그의 차갑던 입가에 지난 7년의 세월을 통틀어 가장 편안하고도 애틋한 미소가 아주 흐릿하게 번져갔다. 길고 무거운 숨을 한 번 토해낸 태경이 그녀를 향해 손을 뻗으려던 찰나였다.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던 그의 거대한 몸이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극도의 피로와 상처 부위의 심각한 2차 감염이 기어코 한계치를 넘어선 것이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지는 태경을 향해 혜인이 비명을 지르며 다급하게 몸을 던졌다. 핏기 없이 창백해진 태경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잃고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이사회장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던 태경의 마지막 기억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을 끌어안던 윤혜인의 찢어질 듯한 목소리였다.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아득한 혼수 상태의 심연 속에서 그를 다시 이승의 빛으로 끌어올린 것은 다름 아닌 그 간절한 부름이었다.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밀어올린 태경의 몽롱한 시야에 가장 먼저 닿은 것은 병실의 새하얀 커튼을 부드럽게 투과하여 쏟아져 내리는 눈부시게 맑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었다. 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의 영혼을 축축하게 적시던 지독한 장마와 끝없는 빗소리가 마침내 그치고 열린 창문 틈으로는 이름 모를 새들의 경쾌한 지저김이 평화로운 아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린 태경의 시선 끝에는 그의 침대 한쪽 모서리에 엎드린 채 지친 숨을 고르게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있는 혜인의 작은 등과 야윈 어깨가 자리하고 있었다. 극도의 공포와 긴장 속에서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그녀의 창백한 뺨 위로 부드러운 봄볕이 내려앉아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금빛 윤곽을 그려내고 있었다. 태경은 아직 감각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팔을 조심스럽게 뻗어 얇은 환자용 이불 위로 위태롭게 드러난 혜인의 오른손을 말없이 감싸쥐었다. 한때는 그에게 숨막히는 배신감과 참혹한 분노를 동시에 안겨주었던 끔찍한 화상 흉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커다란 손바닥 안에 들어온 그 거칠고 일그러진 살결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더 고귀하고 눈부신 훈장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지켜내려 했던 숭고한 생명이자 자신이 7년의 지옥을 맨정신으로 버텨낼 수 있었던 유일한 구원이 바로 이 상처투성이의 작은 두 손 안에 온전히 담겨 있었다. 태경의 뜨거운 손바닥이 거친 흉터 위를 한없이 다정하고 소중하게 어루만지자 그 애틋한 촉감에 혜인의 긴 속눈썹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이내 무거운 눈을 비비며 몽롱하게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자신을 향해 지독하게 다정하고 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태경과 온전히 시선이 얽히자마자 참았던 기쁨의 눈물을 왈칵 터뜨렸다.
혜인은 의식을 되찾은 그를 부서질 듯 끌어안으며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고 태경은 그녀의 눈물에 젖은 뺨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쥔 채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갈망을 담아 그녀의 붉은 입술에 깊고 진하게 입을 맞췄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금 온전하게 맞닿은 두 사람의 숭고하고도 맹렬한 키스는 그동안 그들의 숨통을 젖혀매던 모든 과거의 그림자와 잔혹한 상처들을 남김없이 씻어내리는 완벽한 치유의 의식과도 같았다. 거친 숨결이 잦아들고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평온을 되찾아갈 무렵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서진우 비서는 몰라보게 밝아진 낯빛으로 묵직한 서류철을 내밀었다. 태경그룹을 둘러싼 외부의 모든 아비규환이 완벽하게 정리되었다는 통쾌한 보고였다. 늙은 뱀 강 회장은 수많은 경제범죄와 살인교사 혐의로 돌이킬 수 없는 중형을 선고받아 차가운 감방의 밑바닥으로 추락했고 선대 회장의 억울한 오명은 세상에 낱낱이 밝혀져 눈부신 명예회복을 이루어냈다는 소식이었다. 무엇보다도 서비서는 언론의 악의적인 마녀 사냥에 시달렸던 윤혜인의 모든 혐의가 깨끗하게 벗겨졌으며 이제 그녀가 그룹 산하 프리미엄 미술관을 총괄할 독보적인 수석 보건가로 세상 앞에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자랑스러운 사실을 함께 전했다. 모든 끔찍했던 족쇄가 완벽하게 풀리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온이 찾아온 VIP 병실의 공기는 이제 꿀처럼 달콤하고 포근한 온기로 가득 차올랐다. 서비서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센스 있게 자리를 비워준 뒤 혜인은 침대 가장자리에 가볍게 걸터 앉아 태경의 길고 서늘한 손가락을 장난스럽게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25살 대학생 시절의 그 싱그럽고 해사한 생기가 고스란히 돌아와 있었다. 혜인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이내 장난기 가득한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우리의 시작이 비 내리는 어두운 경매장에서 당신의 협박으로 맺어진 강압적인 혼인 계약서였으니 이제 그 억지스러운 종이 쪼가리는 미련 없이 찢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하지 않겠냐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과거의 눅눅한 어둠을 완전히 걷어낸 그녀의 사랑스러운 도발에 태경의 깊고 검은 눈동자에는 숨길 수 없는 짙은 애정과 환희가 폭포수처럼 흘러넘쳤다. 그는 사랑스러워 미치겠다는 듯 그녀의 얇은 손목을 부드럽게 끌어당겨 자신의 입술에 가볍게 맞춘 뒤 등 뒤에 베개 아래쪽으로 슬그머니 한쪽 손을 밀어 넣었다. 태경이 베개 밑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어 혜인의 상처난 손바닥 위에 살며시 올려놓은 것은 아주 작고 낡은 붉은색 벨벳 케이스였다. 그것은 7년 전 혜인이 끔찍한 화마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의 그 겨울밤에 태경이 그녀에게 영원을 맹세하며 청혼하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바로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긴 상자였다.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절망적인 품속에서 단 한 번도 버려지지 않고 수만 번을 매만져 가장자리가 닳아버린 그 영롱한 증표를 확인한 혜인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칠게 흔들렸다. 태경은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숨을 멈춘 그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벅차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낮게 속삭였다. 찢어버릴 필요 없어. 우리의 진짜 계약서는 이미 7년 전부터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낡은 붉은색 벨벳 케이스 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마주한 순간 윤혜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속절없이 흘러내렸다. 7년 전 지옥 같은 화마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그 비극적인 겨울밤에 영원히 멈춰버렸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의 시간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 고동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강태경은 조심스럽고도 애틋한 손길로 반지를 꺼내어 그녀의 끔찍한 화상 흉터가 뱀의 비늘처럼 얽혀있는 오른손 약지에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끼워주었다.
거칠고 일그러진 살결 위로 차가운 금속이 닿았지만 그 위를 겹쳐서 감싸 쥐는 태경의 커다란 손바닥은 세상 그 어떤 난로보다도 뜨겁고 다정했다. 혜인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그의 넓은 목을 와락 끌어안았고 태경은 그녀의 얇은 허리를 단단히 받쳐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7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던 영원한 사랑과 맹세를 속삭였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어야 할 어두운 뒷골목도 없는 완벽한 빛의 세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온전히 나누며 지난 7년의 깊은 상처를 남김없이 씻어내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라는 평화롭고 찬란한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다. 서울 도심의 한가운데 선대 회장의 숭고한 희생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기리기 위해 새롭게 건립된 대규모 예술보건센터의 개관식이 화려하게 열리고 있었다. 과거 혜인이 몸을 숨긴 채 숨 막히게 일해야만 했던 좁고 습한 지하 보건실이나 비 내리는 밤에 끔찍했던 불법 경매장과는 완벽하게 대조되는 공간이었다. 눈이 시리도록 밝은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내리고 실내를 가득 채운 화려한 생화들의 향기가 부드럽고 묵직한 첼로의 선율과 함께 우아하게 섞여들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세계적인 예술계 거장들이 모인 단상 위로 한 여자가 여유롭고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올라갔다. 과거의 지독한 오명과 상처를 모두 벗어던지고 태경그룹의 안주인이자 국내 최고의 천재수석 보건가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한 윤혜인이었다. 야위고 창백했던 1년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이보리빛 실크 드레스를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마이크 앞에 섰다. 단상 위에 선 혜인의 등 뒤로는 거대한 붉은색 벨벳 천으로 가려진 커다란 캔버스가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집중된 수많은 객석의 시선들을 향해 가벼운 목례를 한 뒤 자신의 모든 혼신과 애정을 바쳐 완성해낸 생애 최고의 역작을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차분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부드러운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벨벳 천이 스르르 거치자 장내에는 벅찬 탄성과 감탄의 박수갈채가 일제히 터져나왔다. 7년 전 그 끔찍했던 화재 현장에서 절반 이상이 흉측하게 검은 잿더미로 변해버렸던 강태경 가족의 대형 유화 초상화가 기적처럼 완벽하게 본래의 색채와 생기를 되찾은 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캔버스 속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선대 회장과 온화한 어머니, 그리고 소년 시절 태경의 모습은 마치 한 번도 잔인한 화마에 휩싸인 적 없었던 것처럼 흠잡을 데 없이 따뜻하고 완벽했다. 그것은 단순한 찢어진 캔버스의 물리적인 복원을 넘어 갈기갈기 찢겨나갔던 한 가족의 비극적인 역사와 잃어버린 사랑의 기억을 완벽하게 되살려낸 위대한 구원의 증명이자 헌사였다. 객석의 가장 앞줄 정중앙에 앉아있던 강태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보다 크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흑발과 완벽하게 떨어지는 최고급 수트핏은 여전히 서늘하고 압도적인 젊은 지배자의 아우라를 풍겼지만 단상 위에 아내를 올려다보는 그의 깊은 검은 눈동자만큼은 한없이 다정하고 뭉클한 감동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의 플래시 불빛 속에서도 단상 위의 혜인과 객석의 태경은 마치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서로의 호흡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불과 1년 전, 비 내리는 지옥 같은 경매장의 낡은 단상에서 끔찍한 증오와 배신감으로 서로를 찢어밟길 듯 노려보았던 두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허공에서 조용히 얽히는 두 사람의 시선 속에는 그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뢰와 잔혹한 죽음의 위협조차 갈라놓을 수 없었던 견고하고 깊은 사랑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태경은 그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고 혜인 역시 벅차오르는 감동을 굳이 숨기지 않고
그를 향해 눈부시게 마주 웃어 보였다. 화려하고 성공적인 개관식이 모두 끝난 그날 늦은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성 같지 않은 따뜻한 펜트하우스로 나란히 돌아왔다. 과거의 무채색 대리석과 삭막한 통유리로만 이루어져 숨막히는 정막을 뿜어내던 공간은 혜인의 다정한 손길이 닿은 따뜻한 호박색 조명과 생기 넘치는 잎사귀를 가진 식물들, 그리고 두 사람의 생활감이 묻어나는 아늑한 가구들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다. 태경은 재킷을 벗어던지고 넓은 거실의 창가에 서서 맑게 갠 서울의 밤하늘을 평화롭게 내려다보고 있는 혜인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가녀린 허리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비바람이 거칠게 몰아치며 시야를 가리던 어둡고 서늘한 빗속의 밤들은 영원히 지나가고 깨끗한 투명 유리창 너머로는 수많은 별빛과 잠들지 않는 도시의 찬란한 불빛들이 은하수처럼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태경은 자신의 넓은 가슴에 편안하게 등을 기대는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사랑한다는 짧고도 묵직한 진심을 나지막이 속삭였다. 혜인은 몸을 돌려 그의 단단한 목에 두 팔을 두르며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깊은 입맞춤으로 그에 화답했다. 창문에 비친 두 사람의 짙은 그림자가 하나로 완벽하게 겹쳐지며 길고도 혹독했던 시련의 터널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렸다. 깊은 밤이 내려앉은 고요한 서재의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과 추악한 가문의 비밀을 담고 있던 낡은 서류의 흔적들이 모두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오직 책상의 정중앙에 놓인 투명하고 고급스러운 크리스탈 유리 상자만이 은은한 스탠드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상자 안에는 7년의 세월 동안 잿더미 속에 파묻혀 검게 그을리고 처참하게 녹아내렸던 은회색 회중시계가 이제는 완벽하게 화상의 얼룩을 벗고 본래의 매끄러운 은빛 광택을 되찾은 채 고이 놓여 있었다. 태경과 혜인이 함께 손을 맞잡고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아준 그 시계는 더 이상 아픈 죽음이나 복수를 상징하는 끔찍한 잔해가 아니었다. 반쯤 열린 서재의 문틈 사이로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다정하고 나른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스며드는 가운데 유리상자 속 회중시계의 정교한 은빛 바늘이 경쾌하고도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째깍째깍, 째깍째깍. 그것은 잃어버렸던 과거의 끔찍한 상처를 완벽하게 복원해낸 두 사람의 새로운 시간이 비로소 평온하고 힘차게 박동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심장 소리였다.